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가정의학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의사 김민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습관들 중에서 수명을 크게 좌우하는 5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제 진료실에 오신 72세 박정숙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매일 약 7개를 복용하고 계셨어요. 무릎 관절염까지 있어서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단 4개월 만에 약을 3개로 줄이시고 혈압과 혈당이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특별한 치료법도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생활 속 5가지 습관을 바꾸신 것뿐이었어요. 3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야 라며 체념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얼마든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점은 대부분의 분들이 눈에 보이는 증상만 치료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만, 당뇨가 있으면 당뇨약만 복용하시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생활습관은 그대로 둔 채로 말이에요. 이런 습관들이 더 무서운 이유는 겉으로는 별로 해롭지 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방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모르고 계셨던 수명 단축 습관 5가지와 이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1위 습관은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술이나 담배보다도 더 위험한 습관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위험한 습관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30년간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건강을 되찾으신 방법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위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본인에게 해당하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습관은 바로 수면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 밤에 잠이 안 와서 낮에 자는 거야. 몇 시간만 자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푹 자는 게 참 어려워졌어요. 새벽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가 힘들고 낮에 자꾸 졸리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그냥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겨버리면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째,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감기에 한번 걸리면 2-3주씩 끌고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아요. 예전에는 하룻밤 푹 쉬면 금방 좋아지던 것이 이제는 감기가 한번 걸리면 한 달 가까이 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몸이 자가 치유하는 능력이 현저히 약해지는 거죠. 둘째,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도 금방 잊어버리고 자꾸 깜빡깜빡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치매 초기 환자분들 중에는 밤에 자주 깨거나 깊은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셋째,
정서적 불안정이 나타납니다. 수면 부족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일상생활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우울한 생각이 많아지죠. 밤에 잠을 설치면 낮에 자꾸 피곤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하루 종일 멍한 상태가 됩니다. 넷째,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수면 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집니다. 또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영향을 받아 불필요한 야식을 찾게 되고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혈당과 혈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평생 환자분들께 권해드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밤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려고 노력해 보세요.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거나 피곤하다고 낮에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이 더 안 오게 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너무 늦은 오후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세요. 특히 TV 드라마나 뉴스 같은 자극적인 프로그램은 잠들기 직전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허브차나 카페인 없는 차 한 잔을 드시면서 몸을 천천히 이완시키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저는 자기 전에 늘 조용히 책 몇 장 넘기다가 스르르 잠드는 걸 즐깁니다. 셋째, 낮 시간에는 햇볕을 쬐면서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잘 만들어냅니다. 점심 식사 후 10분에서 20분 정도 공원이나 집 근처를 산책해 보세요. 계단 오르내리기처럼 간단한 운동도 숙면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잠자리 환경을 개선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18-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침구는 청결하게 관리하고 너무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침대보다는 적당한 경도의 매트리스를 사용하세요. 다섯째, 저녁 식사는 너무 늦게, 너무 무겁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부르면 소화 때문에 잠이 오지 않거나 자주 깨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배가 고파도 잠이 안 오니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가볍게 드시는 게 좋겠죠. 여섯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세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 등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고, 술은 잠을 유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하므로 잠들기 4시간 전부터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곱째, 속이 너무 불편하거나 소변 때문에 자꾸 깨신다면 미리 대비하세요. 자기 전에는 수분 섭취를 조금 줄이고 화장실을 꼭 다녀오고 주무시고, 혹시 자꾸 깨서 화장실 가는 일이 많다면 주치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은 잠은 약보다 더 강한 보약이다라는 겁니다. 약을 드시면서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약효도 떨어지고 회복도 늦어집니다. 반대로 잠만 잘 자도 피로가 사라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커져요.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바로 하루 종일 앉아서만 생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시고 그대로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또 앉아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하루를 보내십니다. TV를 오래 보시거나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 계시면 몸이 굳고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좌식 생활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하루 4시간 미만 앉아 있는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이 15% 높다고 합니다. 첫째, 근육량이 급속도로 감소합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근육량이 매년 1-2%씩 줄어드는데 오래 앉아 있으면 이 속도가 2-3배로 빨라져요. 특히 다리 근육이 가장 먼저 약해지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넘어질 위험이 크게 높아지거든요. 한번 넘어져서 골반이나 대퇴골이 부러지면 그때부터 정말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사례들이 참 많아요.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이 집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치시고 그 후로 침대에만 누워 계시다가 몇 달 만에 전신이 약해져서 돌아가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설마 넘어지는 게 그렇게 위험할까 하시겠지만 우리 나이에는 작은 낙상도 생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둘째,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다리 정맥에 혈액이 고이면서 혈전이 생길 수 있고 이 혈전이 폐로 가면 폐색전증이라는 무서운 병이 생기고 뇌로 가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다리가 붓고 아프기도 하고요. 저는 진료할 때 환자분들 다리를 보면 그분이 얼마나 움직이시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종아리가 가늘어지고 발목이 잘 붓고 다리에 보라색 혈관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거든요. 셋째, 심폐 기능이 저하됩니다. 심장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는 기관입니다. 평소 활동량이 적으면 심장도 게을러져요. 평소에 심장이 펌프질을 열심히 안 해도 되니까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계단을 오르거나 빨리 걸으면 심장이 감당을 못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게 됩니다. 넷째, 대사 기능과 소화 기능이 악화됩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장 운동이 느려져서 변비가 생기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져요.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서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나빠집니다. 또한 복부 비만이 증가하면서 대사증후군의 위험도 커집니다. 다섯째, 뼈 밀도가 감소합니다. 중력에 맞서 서 있거나 걷는 활동이 줄어들면 뼈에 가해지는 압력이 감소하면서 뼈가 약해집니다. 특히 척추와 고관절의 골밀도가 빠르게 감소해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섯째,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신체 활동 부족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 저하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30-5 법칙을 기억하세요. 30분마다 5분간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좌식 생활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TV를 볼 때는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리모컨을 멀리 두고 채널을 바꿀 때마다 일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드라마 한 편 볼 때 최소 2번에서 3번은 일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직접 하시거나 집안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아보세요. 화분에 물을 주거나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는 앉아서 받지 마시고 일어나서 받으세요. 자녀들이나 친구들과 통화하실 때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이야기하시면 자연스럽게 운동이 됩니다. 간단한 집안일을 자주 하세요. 걸레질, 빨래 개기, 정리정돈 같은 가벼운 집안일을 조금씩 자주 하세요.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거실만, 내일은 방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시면 매일 움직이는 기회가 생겨요. 계단을 적극 활용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한 층만 익숙해지면 2층까지 천천히 올라가시면 됩니다. 무릎이 아프시면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만
계단을 이용하셔도 좋아요. 어쩔 수 없이 오래 앉아 있어야 할 때는 의자에서라도 움직여 보세요. 발목 운동을 해보세요.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다리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리 들어 올리기를 해보세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5초간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를 10번 반복하세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해 주시면 됩니다. 어깨 돌리기와 목 운동을 해보세요. 어깨를 앞뒤로 크게 돌려주시고 목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심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심호흡을 10번 정도 해주세요. 저는 지금도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다가도 30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병원 계단을 3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고요. 집에서도 TV를 볼 때는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돌거나 간단한 체조를 해요.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입니다. 빵, 과자, 라면, 햄버거, 피자 같은 음식들과 탄산음료, 커피 믹스, 과일 주스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급적 멀리하는 게 우리 몸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됐는데 60대, 70대, 80대가 되면 먹는 것이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와요. 조금만 잘못 먹어도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훅 치솟고 몸이 붓고 아프고 피곤한 날이 많아집니다. 가공식품, 즉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에는 소금, 설탕, 기름, 화학 첨가물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빵과 과자 한 조각, 인스턴트 라면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는 나트륨과 설탕이 들어있죠. 이런 음식이 맛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첨가물 덕분이에요.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혈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정제된 설탕과 밀가루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우선 설탕과 흰 밀가루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우리 몸의 인슐린 기능을 방해해서 결국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혈압을 올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또한 트랜스지방과 각종 첨가물은 혈관벽을 손상시켜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둘째, 당뇨병과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했는데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는 빵, 과자, 라면, 단 음료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당뇨병은 단지 단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평소에 혈당이 자꾸 오르내리면서 췌장이 지치게 되고 결국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가공식품과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바로 이 과정이 빨라지는 거죠.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턴트 음식의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과 신장에 무리를 주게 만듭니다. 셋째, 비만과 만성 피로를 유발합니다. 단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고 자꾸 더 먹고 싶어집니다. 이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어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곧 다시 허기가지고 반복해서 먹게 됩니다. 결국 살이 찌기 쉽고 몸이 무거워지고 평소에 피로감도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또한 혈당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넷째, 뼈와 근육을 약화시킵니다. 가공식품에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과 근육 유지에 중요한 단백질이 부족하고 오히려 몸에서 칼슘을 빼앗아가는 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근육도 쉽게 줄어듭니다. 골다공증이나 근감소증이 생기기 더 쉬워지는 거죠. 다섯째,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화학 첨가물들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 관절염, 동맥경화, 심지어 암 발생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단 음료가 가장 위험합니다. 커피 믹스, 탄산음료, 과일 주스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해롭습니다. 커피 믹스 한 봉지에 들어있는 설탕은 무려 6-7G, 탄산음료 한 캔에는 25G 넘는 설탕이 들어있어요. 하루 설탕 권장량이 25G인데 음료 하나만 마셔도 이미 초과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음료를 자주 마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고 췌장도 지치게 되고 결국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식빵에 잼을 발라 드시고 점심에는 라면이나 김밥을 즐기시고 오후에는 커피 믹스를 2-3잔씩 마셨죠. 간식으로는 과자나 떡을 자주 드셨고요. 겉으로 보기엔 말랐는데 건강검진에서 혈압은 150을 넘고 혈당도 당뇨 전 단계로 나왔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고 늘 피곤하다고 호소하셨어요. 제가 식단부터 바꿔보자고 권유드렸어요. 그 후로 3달 동안 cid밥 위주로 드시고 간식은 삶은 달걀이나 견과류, 과일로 바꾸셨습니다. 음료도 물이나 보리차로 바꾸시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혈압도 내려가고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피로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실천하고 환자분들에게도 권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cid밥을 기본으로 하세요. 국, 나물, 생선, 두부, 계란 같은 집에서 만든 음식을 중심으로 드세요. 집에서 만든 밥은 가공식품에 비해 소금, 설탕, 기름이 훨씬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시면 더욱 좋고요. 둘째, 간식은 자연식품으로 바꾸세요. 과자나 빵 대신 제철 과일,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조금씩 드세요. 단, 과일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오를 수 있으니 하루 사과 반 개나 귤 1-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견과류도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세요. 셋째, 음료는 물이나 무가당 차로 바꾸세요. 탄산음료, 커피 믹스, 과일 주스 대신 물이나 보리차, 녹차를 드세요. 커피가 필요하다면 설탕과 프림을 빼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메리카노에 우유를 조금 넣으시거나 블랙커피로 드시는 걸 권합니다. 넷째, 가공식품 섭취를 점진적으로 줄이세요. 라면과 인스턴트 음식은 특별한 날에만 햄버거나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는 가급적 피하고 꼭 먹고 싶을 때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제한하세요. 다섯째, 빵을 드실 때는 선택을 잘하세요. 흰빵보다는 통밀빵이나 호밀빵이 낫고 잼 대신 땅콩 버터나 치즈를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단팥빵이나 크림빵 같은 달콤한 빵은 가급적 피하세요. 여섯째, 장을 볼 때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적게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세요. 일곱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심에 라면을 먹었다면 저녁에는 반드시 cid밥을 드시고 과자 한 봉지 먹었다면 바로 다음 끼니는 나물 반찬으로 속을 달래주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 몸은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망가지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한 끼씩 한 번씩만이라도 가공식품과 단 음식을 줄여보세요.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음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은 백약의 장이야. 적당히 마시면 혈관에 좋지 않나?
소주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 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 분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같은 양을 마셔도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고 수분량도 줄어들어서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알코올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간 기능을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계속해서 알코올을 분해하다 보면 간세포가 손상되고 지방이 축적됩니다. 초기에는 지방간으로 시작해서 간염,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의 재생 능력이 떨어져서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둘째,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알코올은 뇌세포를 직접 파괴하고 기억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립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 매일 술을 드시는 분들은 같은 연령대의 다른 분들에 비해 기억력 저하가 훨씬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치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셋째,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알코올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간암뿐만 아니라 식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DNA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넷째,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하고 중간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렘 수면을 방해해서 다음 날 개운하지 않고 피로감이 남게 됩니다. 다섯째,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성지방 수치를 높여서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여섯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위험합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수면제 등과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변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일곱째, 낙상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알코올은 균형 감각과 반사신경을 떨어뜨려서 넘어질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나이에는 한 번의 낙상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거든요. 여덟째,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알코올은 비타민 B군, 엽산, 마그네슘 등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고 식욕을 떨어뜨려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분으로 매일 소주 반 병씩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셨는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로 나왔고 혈압도 높아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고 약속을 자주 잊어버리셨어요. 금주를 권했는데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지만 점차 술을 줄여 나가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기억력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완전한 금주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끊기 어려우시다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첫째, 주량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면 반 병으로, 맥주 2캔을 마셨다면 1캔으로 줄이세요. 한 번에 확 줄이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잔씩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음주 일수를 줄이세요. 매일 마셨다면 이틀에 한 번으로, 이틀에 한 번 마셨다면 일주일에 2-3회로 줄이세요. 주말에만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셋째, 술 대신 다른 음료를 드세요. 무알코올 맥주, 탄산수, 과일차 등으로 대체해 보세요.
습관적으로 찾게 되는 술잔 대신 다른 음료로 만족감을 얻는 연습을 하세요. 넷째, 술을 마실 때는 반드시 안주와 함께 드시고 충분한 물을 함께 마셔서 알코올 농도를 희석시키세요. 빈속에 마시는 것은 절대 피하세요. 다섯째, 음주 환경을 바꾸세요. 혼술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마시고 집에 술을 비치해 두지 마세요. 술을 사러 나가야 한다는 번거로움만으로도 음주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바꾸세요. 술로 스트레스를 푸는 대신 운동, 독서, 음악 감상 등 다른 취미 활동으로 대체해 보세요. 일곱째, 금주 목표를 세우고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금주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1위 습관을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사회적 고립과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75년간 진행된 연구를 비롯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과 만성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심지어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해로움을 준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과 떨어져 살고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가족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몸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적은 사실 스트레스와 외로움, 즉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몸의 건강만 신경 쓰고 정신 건강은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오르지 않아도 여기저기 아프고 기운이 없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오랜 걱정, 우울감, 외로움을 마음에 쌓아두고 사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오랜 걱정, 우울, 답답함 같은 감정이 단순히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감정들은 실제로 우리 몸에 극심한 영향을 끼칩니다.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면역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이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나오면 면역세포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감기, 폐렴 등 감염병에 더 잘 걸리고 암과 같은 큰 병에도 더 취약해집니다. 결과적으로 각종 질병의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둘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 박동을 빨라지게 하며 혈관을 수축시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 동맥경화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셋째, 뇌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위축시켜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뇌의 신경 연결을 방해하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억제합니다. 넷째, 소화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장 운동을 방해해서 위염, 위궤양,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을 유발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비, 설사 같은 증상이 생깁니다. 우울하거나 걱정이 많을 때 더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다섯째, 당뇨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여섯째, 수면과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악영향을 미쳐 불면증과 식욕 부진 또는 폭식을 유발합니다. 일곱째, 근골격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지속시켜 목, 어깨, 허리 통증을 유발하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요즘 정말 심각한 게 바로 외로움입니다. 자녀들이 멀리 살거나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가까운 이웃과도 예전처럼 자주 왕래하지 않고 경로당이나 모임에도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외로움은 흡연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오랫동안 고립되고 외로운 분들은 심장병, 뇌졸중, 심지어 암까지 더 자주 걸리고 실제로 수명도 짧아진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만성 염증을 증가시키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며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지속시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대 중반에 혼자 사시는 여성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분을 먼저 보내고 자녀들도 외국에 살아서 평소에 거의 혼자 계셨어요. 처음에는 특별한 병이 없었는데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고 식사도 소홀해지고 몸도 말라가더라고요. 살기 싫다, 누구와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하시면서 결국 우울증이 심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폐렴까지 걸려 입원하셨습니다. 입원 중에 병실에서 옆자리 어르신과 친해져서 매일 대화를 나누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그리면서 눈에 띄게 다시 활기를 되찾으셨어요. 퇴원하실 때는 이제 집에 돌아가도 혼자만 있지 않고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나가보겠다고 하셨죠. 그 후로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75세 남성분으로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게 되면서 외로움과 우울감이 심해졌던 분입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질병이 없었는데 점차 식욕이 떨어지고 잠도 못 자고 결국 면역력이 약해져 잦은 감염으로 입원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 경로당에서 바둑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고 동네 분들과 아침 산책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시면서 점차 밝아지셨어요.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사람이 혼자 살면 안 되는구나. 대화할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마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통화하세요.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도록 노력하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세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꾸준히 나가다 보면 친한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둘째, 의미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취미 생활, 자원봉사, 종교 활동 등 자신에게 의미가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세요. 노래, 그림, 글쓰기, 뜨개질, 바둑, 장기, 산책, 꽃 가꾸기 등 뭐든 좋습니다. 손과 머리를 쓰는 취미는 우울감도 줄이고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해서 자연스러운 항우울 효과를 가져옵니다. 혼자 하는 운동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운동이 더 좋습니다. 넷째,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연습하세요. 하루 10분씩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마음 챙김 명상이나 간단한 호흡법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나만의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오늘은 10분만 산책한다. 내일은 옛 친구에게 전화한다. 한 달에 한 번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본다. 이런 작은 목표가 삶의 활력이 됩니다. 여섯째, 부정적인 감정을 혼자 참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속상하거나 힘들 때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꼭 털어놓으세요. 혼자서만 참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일곱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연습을 하세요.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내가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립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8째,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키울 여건이 된다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은 외로움을 달래주고 규칙적인 생활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와 외로움은 절대 혼자 이겨내려 하지 마세요. 주변에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고 새로운 일에 조금만 용기를 내어 보세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여러분의 웃음, 따뜻한 한마디, 작은 취미가 어느 약보다도 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몸의 병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은 사람과의 관계, 의미 있는 활동, 희망과 기쁨으로만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위는 불규칙한 수면 패턴, 4위는 장시간 좌식 생활, 3위는 과도한 가공식품 섭취, 2위는 과도한 음주, 그리고 1위는 사회적 고립과 만성 스트레스였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본인에게 해당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한 가지만 개선해도 분명히 몸이 달라지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거창한 치료법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건강과 수명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잠자는 시간을 조금 더 규칙적으로 맞추고 30분마다 한 번씩만 일어나서 움직이고 식탁 위에서 빵이나 과자 대신 집에서 만든 반찬 한 가지 더 올리고 술잔을 조금 더 멀리하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더 해보세요. 바로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박정숙 할머니 사례를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분이 바꾸신 것도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였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매일 30분씩 집 주변을 산책하고 인스턴트 음식 대신 집밥을 드시고 술을 끊고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나가기 시작한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 역시 87세인 지금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고 진료 중에도 3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고 집에서 만든 음식을 중심으로 식사하고 술은 특별한 날에만 조금씩, 그리고 환자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늘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체념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 경험과 수많은 환자분들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 나이에도 지금부터 건강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격려하며 도전해 보세요. 서로의 변화를 응원하고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또한 작은 변화라도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세요. 오늘도 30분 걸었구나. 오늘도 일찍 잠자리에 들었구나. 오늘도 친구와 좋은 대화를 나눴구나. 이렇게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실패하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3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노후는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건강한 선택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